안녕하세요. 숲을 읽어주는 자매직 조గిం자 마술사입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박준. 내가 좋아지는 시간. 스스로를 마음에 들이지 않은 채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낸다. 나는 왜 나밖에 되지 못할까 하는 자주 섞인 물음도 자주 갖게 된다. 물론 아주 가끔 내가 좋아지는 시간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간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시간을 불러들여야 할지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없는 순간만은 잘 알고 있다. 가까운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스스로에게 당당하지 않을 때 좋음은 오지 않는다. 내가 남을 속였을 때도 좋음은 오지 않지만 내가 나를 기만했을 때의 것은 더욱 멀어진다.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자책과 후회로 스스로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할 때, 속은 내가 속인 나를 용서할 때, 가난이나 모자람 같은 것을 꾸미지 않고 드러내되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제야 나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리라 믿는다. 낮술. 넘어가는 해를 지켜보던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이번 겨울이 겨울답지 않다며 가까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불평을 했었다. 겨울이라면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도 좀 내리고 머리 한쪽이 쨍하게 아파올 정도로 바람도 차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그래야 추위를 핑계로 마시는 독주도 더 달가워지는 것이라며 낭만도 호기도 되지 못하는 말들을 잔뜩 부렸다. 그러던 것이 정초가 지나면서부터 상황이 변했다. 큰 눈과 거센 추위가 번갈아 찾아온 것이다. 주요 도로는 그런대로 제설이 된다지만 동네의 작은 길들이 얼어붙어 차로 출근하는 것은 얼만간 포기해야 했다. 기차역까지 걸어가는 20분 남짓의 시간. 한쪽 머리는 찬바람 탓에 아팠고 다른 한쪽 머리는 전날 마신 술로 아팠다. 생각해보면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게 된 스물 무렵부터 나는 늘 술을 가까이 했다. 술이 아니면 건널 수 없던 시절이 있었거나 술을 통해서야만 타인과 진실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술이 그 자체로 좋았다. 봄을 반기며 마셨고 여름 더위를 식히자며 마셨고 가을이면 서늘하다고 마셨고 겨울이면 적막하다고 마셨다. 게다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시는 술은 더 좋았다. 그러다 보니 술 친구도 여럿이다. 함께 문학을 하는 친구들과 마시는 술은 일종의 안부를 묻는 일이다. 주로 밥을 먹자고 낮에 만나서 정작 밥은 미뤄두고 꼭 낮술을 마시게 된다. 최영미 시인의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읽다 보면 낮술은 취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나와 친구들은 낮술을 마실 때 자주 이것을 되낸다. 그러고는 늦은 밤이 되거나 날을 넘긴 새벽 취할 대로 취해 헤어진다. 낮에 만난 보람도 없이. 문학을 하든 문학을 하지 않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은 꽤 많은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또 감내하게 만든다. 물론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닌 스스로가 원한 삶을 사는 것이니 불평을 길게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득 삶이 막막해지거나 아득해질 때 비슷한 상황에 놓인 친구들과 함께 마시는 술은 큰 위안이 된다. 술이라는 커다란 세계 안에서 만나는 것이니 생물학적인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가끔 내가 약속을 하고 만나는 술 친구 중에는 나의 부모님보다 연배가 높은 분도 들어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편해서 좋다면 이분들과의 술자리는 배울 곳이 많아 좋다. 남현동에 살고 계시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 선생님에게서는 미식을 배웠다. 선생님은 특히 다양한 생선과 해물을 좋아하시는데 광어나 우럭, 멍게나 해삼 같은 흔한 것들만 접해보았던 당시의 나로서는 새로운 세계를 엿본 느낌이었다. 지금도 종종 뵙는 종묘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 한 선생님에게서는
서울의 노포들과 다양한 독주를 배웠다. 종로는 물론 억지로와 충무로 성북동까지 내 안에 서울 지도는 다시 그려졌다. 회화동의 어느 일식집이었던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감당이 되지 않던 일을 막 치른 후에 만나 뵌 자리였다.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선생님도 전해 들은 것 같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끊이지 않으셨다. 독주를 각자 한 병씩 피워갈 무렵 한참을 침묵하고 있던 선생님이 말을 시작했다. 사는 게 낯설지 또 힘들지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나이가 든다는 사실이야.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이 나를 가만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못살게 굴거나 심하게 다그치는 일은 잘 하지 않게 돼. 선생님이 이 말은 당시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삶의 장면마다 불러내는 말이 되었다. 비오는 오후의 술 생각처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 혹은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의 냉수처럼 간절한 말. 마음의 폐허. 연인의 발과 내 발을 맞대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에게 신발을 선물하지 않는다. 방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빈가위질을 하지 않는다. 밤에 휘바람을 불지 않는다. 손톱 발톱은 낮에 깎는다. 사람의 이름을 붉은 글씨로 쓰지 않는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나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신 같은 말을 잘도 믿고 지키며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정작 믿어야 할 사람에게는 의심을 품은 채 그 사람과 그의 말을 믿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어디 타인뿐이었던가. 삶의 순간마다 나는 스스로에게조차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때가 많았다. 믿는 만큼 상처로 돌아올 것만 같았다. 여전히 나에게 믿음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 중에 가장 추상적이고 아득한 것으로 다가왔다. 이 추상과 아득함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상대가 배신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함보다는 믿음이라는 나의 감정이 언젠가는 닳고 지쳐 색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서 온다. 그동안 나는 참 많은 말들과 사람들과 시간들을 믿었다. 믿음이 깨지지 않은 말도 있었고 믿음이 더 두터워진 사람도 여럿이었으며 생각처럼 다가온 시간들도 있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서 내 믿음은 해지고 무너지고 깨어졌다. 딛는 마음마다 폐허 같았다. 그렇지만 이 마음의 폐허에서 나는 다시 새로운 믿음들을 쌓아 올릴 것이다. 믿음은 밝고 분명한 것에서가 아니라 어둡고 흐릿한 것에서 탄생하는 거라 믿기 때문이다. 밤이 가고 다시 아침이 온다.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내기에 이만큼 좋은 때도 없다. 기억의 덜판. 오래전 신문기사를 검색해보는 취미가 있다. 사건이며 언급되는 인물이며 광고나 영어 포스터까지. 그 시절의 신문은 지금의 나에게 하나같이 흥미로운 것으로 다가온다. 지면 한편에 있는 공항동정이라는 꼭지도 즐겁다. 공항동정은 매일 공항을 통해 출입국 한 사람들의 명단과 출국 목적, 항공편을 적어둔 것이다. 일반인들의 해외 출국이 제한되었던 시대라 그런지 공항 동정에 등장하는 사람은 고위 관료나 정치인, 연예인들이 대부분이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날 공항은 분주했고 나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지금도 신문에 공항 동정이라는 꼭지가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나의 출국 목적란에는 한파로부터의 도피 정도라 적어야 하지 하는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10,000m의 고도로 날고 있는 항공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영화를 무표정하게 보거나 어렵고 무거운 잠에 들거나 항공사에게서 발간하는 책자를 뒤적이거나 참다 화장실에 가는 일이 보통이다. 성우에게 마시고 싶은 음료와 비빔밥과 닭 요리와 소고기 요리 중에서 하나를 골라 말하는 것은 선택이나 의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궁색하다. 이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을까 싶어 면세점에서 산 작은 병에 몰트 위스키를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게 단숨에 마셨다. 계절을 넘나드는 새들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날개짓을 한다거나
몸집이 큰 새일수록 높은 고도로 난다는 사실도 떠올렸다. 오래전 당신의 일기장 겉표지에 적혀있던 제목이 짧은 봄 햇빛이었는지 아니면 짧은 봄 긴 햇빛이었는지 기억해내려 안간힘을 썼다. 먼 시간과 먼 공간을 오래 생각하다 보면 먹먹한 기분이 드는데 나는 이 순간이 꼭 고요하고 넓은 들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늘의 색과 바다의 색이 서로 같다는 태평양의 작은 섬. 비행기가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니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나는 기억의 들판에서 오래도록 놀았다. 해남에서 온 편지. 배추는 먼저 올려보내서 겨울 지나면 너 한번 내려와라. 내가 줄 것은 없고 만나면 한번 안아줄게. 울음. 사람을 좋아하는 일이 꼭 울음처럼 여겨질 때가 많았다. 일부러 시작할 수도 없고 그치려 해도 잘 그치지 않는 흐르고 흘러가다 툭툭 떨어지기도 하며. 소설가 김 선생님. 소설가 김 선생님을 만난 것은 25 겨울 무렵이었다. 해화동 로터리에 있는 작은 출판사, 나와 선생님은 같은 날 첫 출근을 했다. 당시 대학에서 막 정년퇴임을 한 김 선생님은 창간을 앞두고 있던 문학 잡지의 주간을 맡던 것이었고 나는 전역 후 첫 직장을 잡아 잡지의 편집 실무를 보기로 했다. 처음 내 눈에 비친 선생님은 더없이 근엄한 분이셨다. 먼저 대화를 시작하시는 법이 없었고 내가 무엇을 여쭤보면 짧고 간결한 답만을 주셨다. 선생님의 신중한 어투와 낮은 목소리는 잘못한 것 하나 없이도 나를 자주 주눅들게 했다. 게다가 선생님의 한쪽 눈동자는 깊고 서늘한 푸른 빛을 띠고 있었는데 머리카락만큼이나 검고 긴 눈썹과 그 짙푸른 눈빛이 어우러져 얼굴을 마주하는 일에도 부담을 더했다. 그런 선생님이 조금 편해지는 때가 있었다. 단 둘이서 술을 마시는 시간이었다. 별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잔에 술을 따라 드리고 술을 받고 건배를 하는 것만으로 시간이 잘도 흘렀다. 선생님은 내가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시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문제는 술이 오르면 오를수록 습관 탓에 번번이 고개를 돌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한 번의 술자리에서도 며칠이나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웃으시며 바꾼 이상한 예의 차리지 말고 멋있게만 마셔 하고 말하셨다. 말보다 술이 많았던 독대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점심시간에 반주를 시작한 것이 저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눈이 오는 날에는 회화동에서부터 성북동까지 걸어가 술을 마셨다. 저녁 약속이 있어 시간이 여의치 않은 날에는 지금은 철거된 회화 고가 차도 밑에 공터, 전복에는 해삼을 썰어 파는 포장마차에서 각자 소주 한 병씩만 마신다는 약속을 하고 마셨다. 물론 약속을 어기는 때가 더 많았다. 선생님은 휴일에도 대기였던 사당역 근처로 나를 부르셨고 나 역시 약속이 없는 주말에는 어제는 겨울이었는데 오늘은 봄입니다. 선생님 어떠신지요? 하고 설정 문자 메시지를 넣는 날도 있었다. 마흔이 헐쩍 넘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즐거웠다. 선생님은 주로 자신의 유능기나 덩담 무렵이었던 1960년 전후의 상황 그리고 작가 문인들에 대한 뒷이야기 같은 것을 들려주셨다. 그러다 본인의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다 싶으면 그만 말을 맺으시고는 내게 이것저것 물어오셨다. 자신이 말을 하는 시간과 상대방의 말을 듣는 시간이 사이좋게 얽힐 때 좋은 대화가 탄생하는 것이라. 나는 그때 김 선생님을 통해 배웠다. 선생님의 질문에 맞춰 나는 가족사나 연애 이야기, 앞으로 쓰고 싶은 시,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에 대해 말했고 그것보다 더 자주 치기와 서투름 같은 것들을 보여드렸다. 내가 김 선생님을 더욱 좋아하게 된 한 장면이 있다. 당시 출판사에서 점심 식사를 데워놓고 먹던 식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끼니마다 조기나 고등어, 갈치나 삼치 같은 생선을 번갈아가며 한 사람당 한 토막씩 내주었다. 그때 갓 입사한 격리팀 직원은 알레르기가 있어 생선을 먹지 못했고 선생님은 유난히 생선을 좋아하셨다. 선생님은 매번 그 직원이 손을 대지 않은 생선을 대신 드셨는데 인상 깊었던 것은
더시기 전 두어 번씩 혹시 이거 안 드실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셨다는 것이다. 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선생님은 한 번을 그러지 않고 그분의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야 생선구이가 담긴 접시를 자신 앞으로 가져다 두었다. 그리고는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참 맛있게도 드셨다. 더없이 사소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나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정중함과 예의를 잃지 않는 선생님의 태도를 좋아했다. 5년 전 봄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3달 전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선생님은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다. 다음날 아침 한의원에 가야 한다며 술을 적게 드시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에 따라 나서 택시를 잡아드리고 잘 가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마지막이 되었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선생님은 나아지지 않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이리저리 옮기다니다 돌연 말기암 판정을 받았고 그 후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죽음을 준비하셨다고 했다. 선생님의 빈수에서 나는 어찌할 바 몰랐다. 유족들이나 문상객들의 눈에 고인의 손자별로 보인 어린애가 한자리 차지하고 앉아 밤을 샐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서운하고 슬픈 마음을 두고 집으로 갈 수도 없었다. 생각 끝에 장례식장 로비에 머무르기로 했다. 다음날 새벽 발인을 마치고 벽제로 이동할 때까지 나는 산울림의 안녕을 들었다. 오래전 사당동 마켓집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이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했던 노래.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름. 아무도 모르게 잠든 밤에 혼자서로 시작되는 노래. 안녕 내 사랑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내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로 끝나는 노래. 그의 회화동. 묵호나 통영에 본 길을 떠올렸지만 떠나지 못하고 결국 회기로 향하는 길. 그마저도 다 못 가서 회화에서 돌아오는 길. 혼자 건넌 반길.